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사는 그거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넘어온 분수령의 그 물꼬를 연 철학자라고 한다면 이건 뭐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오르다노 브루노라고 그러나요? 그 천체가 무한정 나간다 이 말 했다가 1600년에 화형당한 유명한 그 사람이 두고두고 이제 어떤 시대를 얘기할 때 시대 분수령을 얘기할 때 거론되고 하는 걸 봤는데 만약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입장도 신이 전능하고 신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하고 이끄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혹시 좀 불온한 것으로 취급당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데카르트가 뭐 무신론자다. 또 금서도 당하고요. 아니, 데카르트 스스로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표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예.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수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데카르트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아마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이런 신앙 활동도 했고요. 예. 아니, 유명한 데카르트의 신의 존재 증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하기로 가면 데카르트가 세상을 놀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데카르트가 했다는 신의 논증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어렵습니다. 데카르트는 분명히 왜 중세하고 다른 세계관을 표명했던 데카르트가 왜 중세에서 그렇게 중심 화두에 있었던 신의 문제를 또 자신의 철학 안에서 중심 태저로 놓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불어일으키는데요. 분명히 데카르트는 철학에서는 신이 없으면 데카르트 철학은 형성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 이미 앞에서 이전의 철학자들이 대부분 했던 것을 약간 각색을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 그 이외에는 큰 더 새로운 것이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에 대한 관점은 오히려 그렇게 새롭지도 또 탁월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네. 설명할 수가 있는 거군요. 신에 대한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물체의 연장인 거죠. 사물의 연장이 이제 물체라는 건데 그걸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 역시 교회의 박해 대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세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가 됐죠. 써놓고 나서 출간을 보류했습니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아마 제일 처음에 출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썼던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써놓고 나서 갈릴레이가 터졌습니다. 갈릴레이 재판을 받거든요. 갈릴레이가 딱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이것을 출판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건 출판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출판을 안 하고 이제 몇 년 후에 출판이 되고 있는데 그 책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세계는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좌표 설정 가능하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갖고 있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물질에게는 아니면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에게는 영원히 혼이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렇게 말하죠. 예.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어떠한 어떤 은밀한 신비한 어떤 그 성질이 인간의 이성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물질 덩어리고 물질 덩어리는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거는 계산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세하고 교회하고 관계에서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론을 출간을 보류했던 몸을 것이고요. 살리느라고 이제. 살렸죠. 예.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나온 책이 방법소설이라는 책입니다. 방법소설을 딱 세상에 내면서 떠보기를 하죠. 세상 떠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하는 말이 데스하고 까르트입니다. 예. 이거 불어로 하면은 카드들이죠. 그러네요. 예. 예. 예? 까르트가 이제 카드고요. 데스카르트. 예, 데스가 이제 복수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카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카르트는 그만큼 많은 카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생각의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딱 봐갖고 시대를 딱 봤을 때 사회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불리하다. 내가 책을 냈을 때 내 책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신한테도 굉장히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딱 몸을 이게 감추는 살리는 이러한 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카드를 딱 보여줬는데 그것이 방법서사라는 책이었죠. 이 세상의 이 물질, 어떠한 영성도 들어져 있지 않은 물질 자체가 이 세상에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혹시 그것은 데카르트가 혹시 유물론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반면에는 사유로서 무엇을 존재 증명을 한다든지 모든 걸 풀어가서는 또 상당히 관념론자처럼도 보이고요. 관념론자냐 유물론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야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데카르트를 볼 때 데카르트는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이런 데 비판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죠. 예. 데카르트와 동시대로 살았고 데카르트와 아주 신랄한 격려를 붙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철학사에서 말하기에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물론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 이걸로 이제 이 첫 번째 명제를 제시했을 때 토마스 홉스는 탁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 그러면서 토마스 홉스가 데카르트 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야, 이 귀신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합니다. 예. 너는 물질은 없고 혼만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지요. 그랬을 때 이제 데카르트가 또 홉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이 돼지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말로 싸웠군요, 둘이. 편지로 했습니다. 편지로. 예. 그렇게 예.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냥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냐 하는 논쟁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데카르트의 어떤 그 논점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네. 일단 데카르트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사실은. 아시다시피 코크테 에르고스을 얘기할 때 당신은 유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적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의 세계를 또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심신이온론 이렇게 얘기하죠. 데카르트는 심적인 세계와 신적인 세계, 마음과 신체의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의심이란 세계로 들어온단 말이죠. 방법적 회의, 뭐 그냥 아무 것이 아니라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은 참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그 전능한 악마라고 그러나요? 강력한 악마라고도 하고, 악마가 네 그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흐려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펼쳐나가는 이 유명한 얘기거리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회의론적인 그런 무드가 조류가 많이 강했었지요. 그래서 어떤 그 상대론적인 입장이라든가 회의론적인 입장이 그 당시에 학문적인 풍토를 굉장히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 데카르트적인 사유가 나왔다고 보이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분명히 플라톤적 전통 속에서 상대론이 아니라 절대론적인 입장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캐사라세르가 아니라 모든 게 좋다가 아니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절대적인 진리를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분명히 회의론자들의 그런 회의를 벗어나서 극복해서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취했던 하나의 방법이 바로 회의론자들이 했던 그 회의를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끌어들여서 그거를 갖고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을 해서 회의론자들의 회의를 무찌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내가 잠에 들 때도 3 더하기 2는 5.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혹시 이게 악마가 나를 흐릿하게 만들어갖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해 들어갔다는 그런 게 일종의 방법적 회의가 되나요? 아주 이제 그것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능한 악마, 교활한 악마의 가설을 이제 끌어들이는데요. 예. 이것은 그야말로 데카르트가 의심을 가장 극단화시킨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꿈속에서는 2 더하기 3은 꿈속에서 여전히 5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5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서 만족을 합니다. 예. 그렇다.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정한 참된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카르트는 여기서 이것을 하지 않죠. 이것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낸 자가 선한 신이 아니라 아주 심술궂은 그런 악마가 있어서
이 악마가 내가 그것을 계산할 때마다 2 더하기 3은 5라는 것을 계산할 때마다 혹시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의심을 아예 이렇게 했던 거죠. 극한까지 밀어가 보는 그런 태도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까지 밀었을까 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한까지 밀고 가면 갈수록 거기에서 벗어난 혹시 어떤 하나의 진리가 있단다면 그 진리는 그만큼 더 명징적일 것이다. 그 진리는 그만큼 더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의심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진리의 힘은 또 마찬가지로 강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막 그렇게 좀 과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강단 철학에 대한 비판 속에서 나온 글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맥락의 얘기입니까? 네, 일단 방법론이죠. 데카르트는 철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학이라는 것이 지혜에 대한 탐구고요. 철학에 대한 정의가 필로소피아이니까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탐구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지혜를 탐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법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데카르트는 방법론을 세우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단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 강화된 정신을 갖고 나름대로 몇 가지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잘 대상을 사물을 탐구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참된 지식과 진리를 또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데카르트가 방법론이고 그 방법론을 이제 이렇게 방법서서이라든가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요. 방금 있었던 이 텍스트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이제 모두의 수학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는데요. 데카르트는 수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탐구했고요. 따라서 데카르트가 그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 이 수학의 한 파트의 창시자라고 말하죠. 그만큼 수학을 좋아했는데 데카르트가 수학을 좋아했던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학 속에서 어떤 좋은 지혜를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수학에서만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들이 다른 학문에는 없다. 수학에서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진리를 찾고자 했던 데카르트는 도대체 수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모든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이러한 진리를 제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차용을 해서 이것을 철학에다가 좀 이렇게 응용할 수 없을까? 이러한 관심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론이고 데카르트의 논리학인데 이러한 방법론과 이러한 논리학을 갖고 데카르트는 새로운 사실을 모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그렇죠? 이러한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것이 데카르트는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예. 이것이 근대의 사상가들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론이나 논리학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의 논리학이어야 되지 기존에 있는 사실을 정당화시켜주는 그저 맹목적으로 이것이 맞지? 라고 하는 정당화시켜주는 정당의 논리학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네.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진리만은 더없이 확실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상식으로 이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의심해도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는 그 말이죠.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조금 폭을 넓혀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데카르트를 공부하면서 조금 유감이랄까요? 그런 것이 이제 데카르트와 코기토 명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여기에 머무르는 선에서 끝나는 것.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유감이라면 유감입니다. 예. 뭐냐면 코기토 에르고스이라고 하는 명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근대의 사유에 문을 열었던 명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왜 코기토 명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데카르트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근대의 사유에서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의심의 과정 속에서 탄생된 사실이지요. 모든 것은 다 의심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회의론자들의 그야말로 극단적인 회의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정말 몽테뉴적인 이러한 회의에 머무르는 것이겠죠. 여기서 데카르트는 불현듯 하나의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이 나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나는 사유하는 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육체 덩어리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예. 그것은 육체 덩어리라는 것은 이미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닐까? 이것도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짜고 가상이고 허상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나는 누굴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제. 난 누구냐 말이죠. 이제 악마가 의해서 조정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사실을 확보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는 누구지? 그럼 이것은 나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의심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 있는 나는 존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데 있는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존재의 확실성을 보증한다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꿈속이라고 그래도 이 신체가 있다는 말이죠. 이 신체를 부인한다는 것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속에 잠깐 나온 송과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마 등장하는 모양이죠. 의심하는 이 관념, 생각의 영역하고 그 생각이 집으로 삼고 있는 이 몸을 이렇게 육체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데카르트가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너는 당신은 귀신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러면 몸은 없다는 말이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몸에 있는 나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 영혼과 몸이 영혼은 사유하는 실체고 몸은 연장적인 것인데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너무너무 다른 완전히 이질적인 것인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이렇게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데카르트는 던지지요. 완전히 두 개의 이물적인 것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을 때 데카르트가 궁여지책으로 끌어들인 개념이 말씀하셨던 송가선이라고 하는 뇌에 있는 조그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바로 이 선에서 정신적인 작용과 신체적인 작용이 여기서 서로 교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좀 무리한 가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힘든 가설이고요. 예. 바로 그 데카르트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지점을 신랄하게 공격을 하면서 데카르트의 사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정체감,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없었던 어떤 탐구를 계속한 거에 대해서 큰 맥락에서는 데카르트의 사유가 상당히 확 받아들여지는데요. 뭐 신의 존재 증명으로까지 나가고 등등등 여러 가지에서는 지금의 이제 견제에서 보자면 약간 과도기적인 그 당시의 사유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데카르트가 이현복 교수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의 당신 탐구 대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데요. 데카르트가 직접 물어봤다고 생각하시고요. 데카르트라는 존재를 한정시켜 놓고 탐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오늘날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데카르트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데카르트의 어떤 삶의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분명히 가장 데카르트적인 강인성을 띄우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드는데요. 그만큼 데카르트가 매력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항상 새로운 길을 굉장히 과감하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러한 결단성과 그러한 과감성이 바로 데카르트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이런 혁명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그의 삶의 흔적에 이미 다 녹아들어가 있다.
뭐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예.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세기적인 한계라는 걸 전제로 일단 두고요. 지금 뭐 인지가 성장하고 또 몇백 년이 흘렀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점에서도 데카르트 철학의 비판받는 주된 항목, 주된 점은 어떤 겁니까? 데카르트는 분명히 이성의 힘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성이야말로 우리의 사유와 행위를 이론과 실천을 적절하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재판관이다. 마지막 안내자다라고 생각했어. 거기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성의 지도에 의해서만 이렇게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는 이성의 힘을 너무 강조했다. 네. 따라서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너무 약화시켰다. 이런 점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하나. 이성의 시대였던 근대가 비판받는 이유가 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카르트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나무에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뿌리는 형이상학이고 그 줄기는 자연 철학이고 가지는 의학이라든가 기계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윤리학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학문이다. 그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학문들이 다 들어와서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에서 양분을 끌어들이는 것이 뿌리이듯이 뿌리가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듯이 뿌리에는 형이상학이 있고 그다음에 가지에는 자연 철학이 있고 줄기에는 이제 그러한 응용적인 학문이 있는데 이것은 다 유기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가 공격하고 있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 보편성, 통일성 이라는 것을 데카르트는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파편화되고 다양화되고 이질적인 것을 강변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스트에게는 그것이 마땅치가 않죠. 그렇겠네요. 그런 점이 데카르트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지금 현대에서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이외의 모든 사물에게는 다 영혼, 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배하고 조작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가공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죠. 따라서 자연은 인간이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존재다.